논문 작성 과정에서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개념이 바로 가설입니다. 논문을 쓰거나 통계 분석을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난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입니다. 뭐 H0, 뭐 H1, 영가설, 영구가설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한자어와 기호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둘의 역할만 명확히 알면 통계의 절반은 정복한 것과 같다. 영구가설은 뭐고 기무가설은 또 뭐야? 하는 궁금증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의 의미를 보면 두 가설의 관계가 이제 명확해지는데요. 기무가설은 원래 상태를 나타내고 대립가설은 말 그대로 그에 맞서는 새로운 주장을 의미합니다. 기무가설을 우리가 한자로 한번 볼게요. 이 귀는 돌아갈 귀예요. 기본으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본다. 이런 뜻이고 무는 우리 다 알잖아요. 없을 무. 아무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이 한자 그대로 풀어본다면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 영향관계가 없다를 주장하는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참이에요. true예요. true. 그래서 이 참으로 간주되는 기본 전제이고 연구자가 내가 궁극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약과 기존 약의 효과의 차이가 없다. 이게 기무가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논문에 쓸 때 내가 어떤 측정을 하는데 이건 영향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우나요? 아니죠. 영향관계가 있다.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차이가 사전 사후 비교를 했더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영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게 대립가설이에요. 좀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기무가설은 그냥 보수적이고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없다. 영향관계가 없다. 효과가 없다가 원래의 전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을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대립가설의 한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할 때, 마주한다. 립, 설립, 그래서 서 있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나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고 싶은 주장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연구가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과는 다르게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다, 영향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좀 전 기무가설의 그 신약에 대한 효과의 반대로 우린 이렇게 세우는 거죠. 신약이 기존 약보다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 영향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가설이에요. 논문에서 쓰는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특성은 뭡니까? 적극적이고 방향성이 있어요. 대립가설은. 방향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사회적 지지가 학교 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적극적이고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가설은 논문에서 우리가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아요. 뭐 H0, 기무가설 어쩌고 저쩌고 H1 이런 건 안 하고 우리는 보통 대립가설,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설만 써요. 논문에서는. 편의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대립가설은 뭐라고요? 전제예요. 원래 있는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치료법이 있는데 이 치료법이 원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떤 걸 논문에서 증명할 겁니까? 이 약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논문을 쓰는데 이 치료가 효과가 없다. 그럼 뭐하러 논문 써요? 원래 전제인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대립가설, 내 연구가설인 거예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의 관계는 마치 법정의 재판 과정과 같습니다. 기무가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고인은 무죄다.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본 전제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래서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일단 무죄로 본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기무가설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다. 죄가 없다. 그러면 대립가설. 이제 내가 검사야. 대립가설. 아니다. 피고인은 유죄다. 피고인은 죄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검사가 증명하고 싶은 주장인 거죠.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피고인이 죄가 있다, 유죄라는 대립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증거가 너무 강력해서 무죄일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지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도 많이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통계적 가설 검증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상반된 가설을 중심으로 전개돼요. 실질적으로는 대립가설, 이 연구가설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존재하고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무가설의 역할은 뭐냐면, 기본 전제가 연구자의 주장이 내 연구의 그 어떤 그 통계 분석 결과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참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 입장인 거예요.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무예요. 없다, 없다. 기각 대상은 뭡니까?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가설이 이제 기각 대상인 거예요. 대립가설의 역할은 뭡니까? 연구자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주장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이 내 가설을 간접적으로 채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실제 연구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 효과 연구를 우리가 어떤 교육 그 학습법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게 그 학습법을 뭐 이렇게 집단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학습법이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원래의 기무가설, 논문에는 안 쓰지만 원래 기무가설은 새로운 학습법과 기존 방법, 학습 방법 간에는 성적 차이가 없다. 이게 기무가설이에요. 그런데 연구가설, 대립가설이에요. 아니야,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내가 만든 이 새로운 학습법을 받은 집단의 성적이 기존 집단 방법보다 높을 거야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가 대립가설이자 연구가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만 쓴다고요? 그냥 내가설, 연구가설, 대립가설만 쓴다고요. 암묵적인 거예요. 귀무가설은 그냥. 연구가설과 대립가설은 명시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셨죠? 두 번째 뭐 이런 것도 있죠. 약물효과 연구예요. 신약이 혈압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 기무가설 뭐예요? 맞춰보세요. 귀무 뭐예요? 암묵적인 거예요. 논문에는 안 써요. 근데 내가 이걸 깨부셔야 돼. 뭐가 되겠어요? 신약과 위약 집단, 그러니까 간에는 혈압 차이가 없다. 이게 원래 암묵적인 가설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난 이 약의 효과를 증명할 거야. 그래서 연구 가설이 되고 대립 가설이 되는 건데 가설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신약을 복용한 집단의 혈압이 위약 집단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문에 뭐만 쓴다고요? 내가설, 연구가설, 대립가설을 쓴다 이거예요. 그 연구가설과 대립가설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방향성이 있다. A가 B보다 크다. X가 Y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의 예측 주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그 가설을 세우는데 누구든지 납득할 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논문이니까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내가 항상 그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에 기반해야 됩니다. 선행 연구 결과와 이론적 배경이 탄탄해야지만 내 일단 연구 가설과 대립 가설이 타당성을 얻을 수 있어요. 심사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데이터로 입증 가능해야 되고요.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구 가설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대립 가설이라고요. 귀무 가설은 뭐라고요? 원래 전제인 거, 없다라고 전제를 깔아놓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부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대립한다고요. 그래서 영구 가설과 대립 가설은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귀무 가설은 뭐예요? 연구자가 기각하고 싶은 거예요. 기각은 뭐예요? 난 이거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뭡니까? 귀무 가설이 차이가 없다가 귀무 가설이에요. 근데 내 연구 가설과 대립 가설은 뭐예요? 차이가 있어. 내가 개발한 이 약의 효과가 있어라는 게 내 가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설이 증명이 돼서 이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네. 연구 가설은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고요. 특성은 보수적이고 중립적이에요. 귀무 가설이. 그리고 연구 가설은 적극적이고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귀무 가설은 없다가 전제고 연구 가설, 대립 가설은 있다. 내가 이걸 증명할 거야 라는 게 연구 가설, 대립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에는 귀무 가설을 쓰지 않지만 대립 가설, 연구 가설, 그러니까 그냥 내 가설, 그거는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표현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논문도 간혹 있어요. 간혹. 연구 가설을 증명했다. 귀무 가설이 맞다. 연구 가설을 채택했다. 이런 말은 안 되고요. 연구 가설을 채택했다라는 말이 또 의외로 좀 많긴 해요. 조금. 올바른 표현은 귀무 가설을 기각했다. 이것도 잘 안 써요. 연구 가설을 지지한다. 내 연구 가설을 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연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기술 마지막 그 분석 결과에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 시에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한번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연구 가설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가설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는가, 이론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그리고 통계적 검정 방법이 가설에 적합한가, 이러한 것들을 논문 작성할 때 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